혹시 예전만큼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간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보면 유독 어떤 것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뇌의 소스 코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뇌의 소스 코드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에릭 브레이버맨 박사와 PATH 연구소의 최신 임상 가이드를 통해서요. 2020년 기준으로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된 뇌 건강 검진, BHAC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접근법 자체가 아주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우울하면 항우울제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뇌의 전기적 성능이나 유전적 약점까지 말 그대로 뇌의 작동 원리 자체를 뜯어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뇌 노화나 중독 같은 문제들을 이게 중요해요.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예측하고 개입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치는 겁니다. B300, GARS. 처음엔 좀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람마다 다른 뇌 체질에 따른 맞춤형 치료, 그리고 심지어 단 하루 만에 뇌 회로를 재구성한다는 첨단 기술까지 그 모든 걸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뇌의 코드를 해독하러 들어가 보죠. 자료의 첫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기존 정신의학이 주로 증상에 집중했다면 네, 증상만 봤죠. 근데 브레이버맨 박사의 접근은 뇌를 우리 몸 전체에 약간 컨트롤 타워 이렇게 보더라고요. 총체적 조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게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 호르몬 분비, 면역 체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넘어서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치료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냥 채워 넣는 그런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네, 뇌의 전기적 성능은 어떤지,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먼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학인 GAR, 전기생리학인 P300, 그리고 이걸 종합한 치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걸 통해 질병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 그러니까 뇌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전질병 단계를 포착해서 미리 개입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방의학이네요. 네, 진정한 의미의 예방의학이고 선제적 치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등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그 경고등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뇌건강검진 BHC의 핵심 도구들을 살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P300 분석인데 자료에서 이걸 뇌의 콜레스테롤 검사라고 비유한 게 재밌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우리가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P300 수치로 뇌의 건강 상태와 미래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뇌의 반응 속도로 본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 속도 게임 같은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차원적입니다. 수많은 소리 자극 속에서 특정 목표 소리가 나왔을 때만 이거다 하고 인식하고 처리하는 속도를 측정해요. 이걸 잠복기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뇌의 CPU 속도를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뇌의 CPU 속도라니 확 와닿네요. 그럼 제 뇌의 CPU 속도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네,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요? 정상적인 P300 잠복기 수치는 300m초 더하기 자신의 현재 나이예요. 재밌네요. 그럼 예를 들어 50세인 제 정상 수치는 350mH가 되어야 하는 거군요. 근데 만약 검사 결과가 450mH가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공식에 대입해보면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 네, 생물학적 뇌연령이 150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뇌 나이가 150세라는 진단이 나온다고요? 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150세 노인 수준으로 느려졌다는 뜻이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런 단일 지표만으로 뇌 전체의 노화를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이 검사의 한계나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정이에요. 자료에서도 이게 절대적인 뇌의 사망 선고는 아니라고 강조해요.
이건 뇌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정보 처리 속도라는 특정 측면에서의 노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경고 신호. 네, 이 속도 저하가 결국 다른 모든 인지 기능 저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비유가 다시 한번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 50세인데 검사 결과 뇌 나이가 70세로 나왔다면 그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그게 바로 이 검사와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속도가 느려진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면 P-CD백 수치는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잠복기가 길어지는 건 주로 뇌의 속도를 관장하는 아세틸콜린 결핍과 관련이 깊고요. 아하. 또 자극에 집중하는 힘을 나타내는 진폭이 감소하는 건 에너지와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 결핍과 관련이 있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뇌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이 또 있었어요. 2025년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 P300 잠복기를 평균 3.02m초 지연시킨다는 내용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의 실체가 밝혀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3mm 초면 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뇌에서는 계속 중첩돼요. 마치 컴퓨터에 아주 미세한 렉이 계속 걸리는 것처럼 멍하고 답답한 느낌, 즉 브레인 포그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이 뇌의 CPU 속도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셈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P300으로 뇌의 현재 실행 속도를 확인했다면 이제 뇌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소스 코드의 버그를 찾을 차례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도구인 가레스 테스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가레스는 유전적 중독 위험 점수의 약자예요.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설계도, 즉 DNA에서 11가지 핵심 유전자를 분석해서요. 보상결핍 증후군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을 점수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상결핍 증후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 뇌의 쾌감회로,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좀 둔감하게 설정되어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받아야만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특성이 각종 중독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보상 시스템의 기본 설정값이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GRS 점수가 거의 운명처럼 작용하는 건가요? 나는 중독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졌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질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검사가 더 중요해요. 이건 운명을 결정짓는 낙인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요. 네, GRS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에게는 의지력을 발휘하세요 같은 막연한 조언 대신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상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도파민 항상성 치료를 먼저 시행해요. 자료에 나온 KB22Z 같은 영양 처방이 바로 그건데요. 이건 특정 영양소들의 조합을 통해 타고난 유전적 결함을 우회해서 뇌 도파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스 코드의 버그를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버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패치를 설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 중독에 빠질 위험 자체를 미리 낮춰주는 거죠. 유전적 설계도와 혀제 처리 속도를 봤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뇌 전체의 균형이 어떤지는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뇌의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도구인 정량 뇌파, QEEG입니다. QE죠? 네, QEEG는 뇌의 각 영역에서 나오는 뇌파를 분석해서 뇌 기능의 불균형을 시각적인 지도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뇌 지도라니 재밌네요. 지도에서 특정 지역이 붉게 표시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신호처럼 뇌의 문제 부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깨어 있어야 할 낮 시간에 축두엽에서 세타파가 과도하게 나온다고 해보죠. 네? 세타파는 보통 졸릴 때나 얕은 수면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뇌가 달려야 할 때 힘을 못 내고 계속 엔진 공회전을 하면서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흩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QEEG는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지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P3 공국으로 뇌의 나이와 속도를 재고
GARS로 유전적 약점을 확인하고 QEEG로 뇌파 지도까지 그렸네요. 이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브레이버맨 박사는 사람을 4가지 뇌 체질로 나눈다고 했죠.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체질일까 계속 추측하게 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아마 듣고 계신 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나는 새로운 일에 에너지가 솟구치나 하고 자문하게 되고요. 이게 사상체질처럼 사람을 넷으로 딱 나누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럼요. 이건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니라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전략적인 구분법이에요. 각 개인의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 가장 주도적이거나 혹은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각 체질별 핵심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제가 방금 말했던 새로운 일에 에너지가 솟구치는 도파민 체질부터요. 도파민 체질의 경우 핵심은 에너지와 성취동기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유형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쉽게 고갈되거나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키는 조절제 역할을 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동시에 KB22Z 같은 영양 처방을 병행해서 도파민 시스템의 항상성을 복구하는 전략을 씁니다. 두 번째는 아세틸콜린 체질이네요. 이 체질은 P300 검사에서 속도가 느리게 나왔던 사람들, 즉 뇌의 처리 속도와 기억력 향상이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치료 전략도 아주 직접적이에요. 뇌에 직접 아세틸콜린의 원료를 공급해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뇌의 CPU 속도를 물리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체질에서 정말 중요한 경고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항콜린성 작용이 있는 약물들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오래된 항우울제나 감기약 성분 중에도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게 아세틸콜린 활동을 방해해요. 아, 그래서 이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인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감기약이 내 뇌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뇌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과 리듬이 키워드인 GABA, GAPA 체질이군요. 네, 이 체질은 뇌파의 리듬이 불안정해서 불안이나 초조함을 느끼기 쉬운 유형이에요. 마치 심장 부정맥처럼 뇌파 부정맥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뇌파 부정맥이요? 네. 그래서 뇌파의 리듬을 안정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차분하게 조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이 체질의 사람들이 흔히 복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내성 위험이 매우 커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체질은 행복과 균형을 담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전략이죠. 치료에는 비교적 금단 증상이 적은 표준적인 SSRI 계열 약물을 사용합니다. 4가지 체질에 따라 치료의 시작점과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물과 영양치료가 뇌의 소프트웨어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뇌의 하드웨어, 즉 뇌 회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네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원디 TMS 프로토콜입니다. 기존의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법이었죠. 네, 들어봤어요. 그런데 보통 4주에서 6주 동안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원디 TMS 프로토콜은 이 6주짜리 치료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끝내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단 하루 만에 6주 치료를 압축한다니 효율성 면에서는 혁신적인데 혹시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없나요? 뇌에 그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극을 가하는 게 안전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토콜은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대상자를 아주 신중하게 선정합니다. 경련,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엔 당연히 제외되고요. 핵심 기술은 자기장의 강도나 빈도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뇌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요. 기존 TMS가 매일 헬스장에 가서 조금씩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라면 이건 전문가의 밀착 지도하에 하루 동안 집중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중 트레이닝 캠프라는 비유가 재밌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캠프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부스터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TMS 치료를 받기 전에 디사이클로세린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는 건데요.
이 약물이 뇌의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져요. 아,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극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뇌회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구성되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통해 6주 후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관해율이 74.2%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결과죠. 오늘 우리는 브레이버맨 박사의 시스템을 통해 뇌의 코드를 해독하는 4단계 여정을 함께 했네요. 네, 그렇죠. 정리해보자면 첫째, BHC 검사로 뇌의 현재 속도와 리듬을 측정하고 둘째, GARS로 타고난 유전적 위험을 수치화하며 셋째, 그 결과를 종합해 뇌 체질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처방하고 마지막으로 1D TMS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툴로 뇌회로를 직접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뇌를 고치면 몸이 고쳐진다는 철학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성 불면증이나 기억력 감퇴를 그저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정 가능한 문제로 본다. 네, 교정 가능한 생화학적 문제로 재정해야 하는 거죠. 질병이 아니라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뇌의 전압, 속도, 리듬, 균형을 최적의 상태로 되찾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가요?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는 도파민의 에너지, 빠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아세틸콜린의 속도,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바의 안정감, 아니면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세로토닌의 균형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치료법이나 검사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신의 주된 뇌작동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관찰해보는 태도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뇌 코드를 해독하는 가장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